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6부작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나폴레옹은 자기를 반대한 세력에 대해 스노볼과 접촉했다는 누명을 씌워 대대적인 숙청을 한다. 그 후 동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영국의 동물들아는 금지곡이 되고, 육계명은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나폴레옹 앞에는 우리의 지도자 동물아는 호칭이 붙게 된다. 나폴레옹은 중개인 휜퍼를 통해 프레데릭과 필킹턴을 상대로 목재 판매와 관련해서 꽤 복잡한 상담을 벌이고 있었다. 스노볼이 여전히 프레드릭의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있다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소. 스노볼의 사주를 받아서 나폴레옹 동물을 살해하려 한 남탁 3마리는 조금 전 처형됐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4마리 개가 나폴레옹 동무 침대 모서리를 지키기로 했어. 이와 거의 동시에 나돈 소문은 목재를 필킹턴에게 팔기로 했다는 거였다. 동물들은 필킹턴을 싫어했으나 프레데릭보다는 그를 택했다. 여름이 지나면서 풍차는 거의 왕공을 바라보게 되었다. 농장에 대한 인간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문도 무성해졌다. 이 프레데릭이 총으로 무장한 사람 20명을 이끌고 우리 농장을 공격할 거래요. 프레데릭은 늙은 말을 채찍으로 때려 죽이고 아궁이에 개를 던져넣기도 하는 데다가 이 손톱 발톱에 날카로운 면도날을 끼워넣고 닭싸움을 시킨다고 합니다. 끔찍하게도 해라.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당장 핀치필드 농장으로 가서 인간들을 쫓아내고 동물들을 해방시켜야 해요. 동무들! 지금은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에요. 모두 나폴레옹 동무의 전략을 믿고 때를 기다립시다. 하지만 프레데릭에 대한 동물들의 반감은 높아갔다. 나폴레옹 역시 프레데릭과 같은 악당과 거래하는 것은 품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비둘기들에게는 인간에게 죽음을이라는 이전의 슬로건 대신 프레데릭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라고 명령했다. 가을이 되어 전심전력의 노력을 쏟은 끝에 풍차가 완공됐다. 앞으로 기계를 설치할 일만 남았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바로 그날 풍차를 완성했다. 동물들은 피곤했으나 자랑스러웠다. 그동안 풍차 건설에 피땀을 쏟은 동물들의 노고를 치하하오. 이건 우리의 모든 동물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요. 난 우리들의 이 풍차를 나폴레옹 풍차로 이름 짓겠어. 이틀 후 특별회의가 헛간에서 소집됐다. 동무들, 나는 목재를 프레데릭에게 팔기로 결정했어. 그런 악당과 거래하다니. 목재는 내일 프레데릭의 마차가 와서 실어 갈 거요. 이제 필킹턴의 폭스우드 농장과는 모든 관계를 끊겠어. 프레드릭은 동물들에게 잔혹한 짓을 한 악당입니다. 그건 오해였어. 그가 농장 동물들에게 잔인하게 굴었다는 건 과장된 거였을 뿐만 아니라 스노볼이 필킹턴의 폭스우드 농장에서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나는 일부러 필킹턴과 친한 척하면서 목재 가격을 12파운드나 더 높게 받아냈어. 동무들, 우리는 현명한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의 오묘한 전략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됐어. 프레데릭은 수표로 목재값을 지불하려 했지만 나폴레옹 동무는 5파운드짜리 진짜 화폐만 지불토록 요구했고 이미 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로부터 사흘 후 큰 소란이 벌어졌다. 프레데릭이 준 돈이 위조 지폐래요. 프레데릭이 위조 지폐로 목재값을 지불했대요. 프레데릭이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목재를 실어 갔대요. 프레데릭이 당장 쳐들어올지도 모른대요. 바로 다음 날 아침 프레데릭의 공격이 시작됐다. 동물들은 용감하게 출격해서 그들을 상대했으나 지난날 외양간 전투에서처럼 쉽사리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프레데릭 일당은 15이나 되었고 그중 총을 가진 자가 6이나 되었다. 나폴레옹과 복서가 동물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느라 애썼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침략자들에게 밀려 후퇴했다. 프레데릭 일당은 풍차 앞에 발을 멈췄다. 프레데릭의 부하 2사람이 까마귀 발처럼 생긴 쇠주레와 큰 쇠망치를 꺼냈다. 풍차를 무너뜨리려나 봐요. 네, 풍차만을 지켜야 돼요. 걱정 마시오. 풍차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잘 알고 있지 않소. 아마 일주일을 걸려도 무너뜨리지 못할 거요. 동무들 용기를 내요. 용기를. 당나귀 벤자민은 인간들이 하는 짓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쇠망치와 쇠지뢰를 든 부하 2명이 풍차 밑동 근처에 구멍을 내고 있는 중이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저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저자들은 구멍에 폭약을 집어넣을 거요. 몇 분 지나자 인간들이 사방으로 뛰어 흩어지는 게 보였다. 귀를 먹먹하게 하는 폭파음이 들렸다. 비둘기들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나폴레옹을 제외한 동물들은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얼굴을 묻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는 까만 연기가 커다란 구름이 되어 풍차가 서 있던 자리에서 뭉게뭉게 일고 있었다. 동물들은 용기를 되찾았다. 두려움과 절망감은 인간의 고약한 행동을 보는 순간 사라졌다. 힘찬 복수의 함성을 울리며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동물들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적을 향해 돌진했다. 동물들은 우박처럼 쏟아지는 산탄 종알이 두렵지 않았다. 인간들은 계속 총을 쐈다. 암소 1마리, 양 3마리, 거의 2마리가 피살됐고 거의 모두가 부상당했다. 인간이라고 해서 다치지 않을 수 없었다. 3사람이 복서의 발굽에 얻어맞아 머리가 터졌고 한 사람은 숯불에 배를 바쳤다. 또 한 사람은 제시와 블루벨에게 바지를 거의 다 찢겼다. 9마리 개가 나폴레옹의 지시에 따라 울타리 그늘로 돌아가서 갑자기 사람들의 측면에 나타나 사납게 짖으며 쥐어들자 인간들은 겁을 먹었다. 보이당하겠다. 어서 빠져나가자. 도망쳐라. 도망쳐. 동물들은 들판 끝까지 쫓아가 인간들이 가시나무 울타리로 빠져나갈 때까지 몇 번씩 더 걷어찼다. 그들은 승리했다. 그러나 완전히 지쳤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풍차는 완전히 부서졌어. 우리가 그토록 공을 들였는데 다시 세워야지. 그럴 수 있을 거야. 바닥까지 다 무너지고 돌은 수백 야드씩 날아가 버렸는데 뭘로 다시 세우나요? 게다가 우린 너무 지쳐 있어요. 동물들이 농장으로 되돌아오니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어디론가 사라졌던 스킬러가 꼬리를 흔들며 만족한 웃음을 띠고 동물들 쪽으로 뛰어왔다. 농장 쪽에서 축포처럼 엄숙하게 터지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스킬러 동무, 저 총소리는 뭐요?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무슨 승리?
복서 무릎에선 피가 흐르고 쇠발급 하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발굽이 쪼개지고 뒷다리엔 산탄총알 12개가 박혀 있었다. 무슨 승리냐니, 덕무? 우린 적을 우리 땅에서, 동물동장의 신성한 땅에서 몰아내지 않았어? 저들은 풍차를 부쉈어. 2년 동안 일해서 세운 풍차를 말이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풍차는 6개라도 세울 수 있어. 이 거대한 승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소? 적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점령했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폴레옹 동무의 영도력 덕분에 다시 찾은 거요. 그럼 우린 원래 우리 소유였던 걸 되찾은 거군, 그래? 복서 동무,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거요. 녹색 깃발이 올라가고 7발의 축하 총포가 터진 후 그들의 행동을 치하하는 나폴레옹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자 동물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은 동물에게는 엄숙한 장례가 치러졌다. 이 전투는 풍차 전투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폴레옹은 녹색 깃발장이라는 새로운 무공훈장을 제정해 자신에게 수여했다. 모두가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위조 지폐에 속은 불행한 사건은 깨끗이 잊혀졌다. 이로부터 며칠 후 돼지들은 우연히 농장집 지하실에서 위스키 상자를 찾아냈다. 그날 밤 농장집에서 커다란 노래소리가 들려왔는데 모두가 놀란 것은 그 노래들 중에 영국의 동물들도 섞여 있었던 것이다. 아침에는 무거운 침묵이 농장집을 둘러쌌다. 돼지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거의 9시가 되어서야 스킬러가 모습을 보였다. 그의 눈은 멍청하고 꼬리는 밑으로 축 늘어진 것이 온통 중병에 걸린 모습이었다. 어느 날 밤 12시쯤 되어 마당에서 커다란 소리가 터져나와 동물들이 뛰쳐나왔다. 휘황찬란한 달밤, 7계명이 쓰여진 큰 헛간 끝의 벽 밑에 사다리가 도토막으로 부러져 있고 스킬러가 그 밑에 깔려 있었다. 어떤 동물도 너무 많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상하네. 난 7번째 계명이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농장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지난해처럼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고 식량은 더 부족했다. 돼지와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먹이 분배량은 더 줄었다. 그들은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 춥고 배고프다는 것, 잠자는 시간을 빼면 종일 일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작년 한 해 우리 동물 농장은 많은 성공을 이루어냈소. 더욱 발전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돼지 교실을 짓고 풍차용 기계를 마련하자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오. 12월에 줄였던 먹이 분배량은 2월이 되자 더 줄었고 기름을 아낀다며 등불 사용도 금지했다. 4월을 기념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동물 농장을 공화국으로 선포하고자 하오. 나폴레옹 동무 만세! 공화국 만세! 자, 그럼 지금부터 동물공화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바로 나폴레옹 동무입니다. 반대하는 동물, 앞으로 나오세요. 찬성이요! 찬성! 그럼 이로써 대통령 선출을 마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선출된 나폴레옹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시다. 복서는 더 열심히 일했다. 먹는 것도 시원치 않으면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든 때도 있었지만 복서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았다. 다만 그의 가죽은 윤기를 잃었고 커다란 엉덩이도 살이 빠져 보였다. 복서가 쓰러졌어요. 옆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농장 동물의 거의 반이 풍차 공사장 언덕으로 달려갔다. 복서는 짐술의 굴레에 끼어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목을 길게 빼고 쓰러져 있었다. 클로버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복서, 어때요? 폐에 문제가 있나 봐. 하지만 괜찮아. 내가 없더라도 풍차 일은 끝내야 해. 돌은 꽤 모아놨어. 치료부터 해야겠어요. 빨리 가서 스켈한테 얘기 좀 해줘요. 15분쯤 지나서 나타난 스킬러는 크게 걱정을 하며 말했다. 나폴레옹 동무는 농장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인 복서 동무의 치료를 위해서 웰링턴의 병원에 보내도록 조치를 취했어. 복서를 실어갈 마차가 온 건 한낮이었다. 돼지의 감독 아래 잡초 뽑는 일을 하고 있던 동물들은 벤자민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빨리 와봐! 복수를 끌고 가고 있어! 동물들은 마차 주위로 몰려들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소설 50선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동물농장에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이겨내며 풍차 건설에 매달리는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풍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흥미진진한 대목이며 감동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서두에 스노우볼이 상당히 현명하고 지적이고 용기 있는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노우볼이 어느 날 동물들에게 우리가 풍차를 건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풍차가 건설되면 이제 전력이 생산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노동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동물, 여기서 동물은 결국 그 노동자를 말할 텐데 노동자들의 어떤 그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풍차 건설의 1차적인 의미는 노동자의 어떤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그 기획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풍차 자체가 이 동물, 돼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동물들이 꿈꾸었던 그들이 어떤 대동적인 공동체적인 목표를 갖고 무언가를 일한다고 했을 때 풍차가 바로 그들이 열심히 힘을 합해서 노력하고 일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상적인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차를 위해서 힘을 합해 일함으로써 언젠가는 동물들에게 행복과 평등,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었던 하나의 동기이자 계기였지요. 근데 역설적인 것은 스노우벨이 쫓겨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풍차를 자기 것인 양 완전히 그것을 왜곡시키고 나중에는 풍차 건설 자체를 권력 유지와 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꿈으로 공동체 이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어느 순간 어떤 특정 권력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과 착취의 수단으로 되었다는 것이 뭔가 좀 뼈저린 하나의 모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5부를 마칩니다.